65세에 노숙자가 될 줄 아무도, 저 자신도 몰랐습니다. 자식들이 등을 돌리고 내가 마지막으로 기댈 수 있었던 아내마저 미안하다는 말 한마디 남기지 못한 채 떠나버리고, 그 뒤로 난 서울역 앞 차가운 시멘트 바닥에서 폐지 더미를 베개 삼아 잠을 잤습니다. 매일 밤 혹시 눈을 감으면 다시 뜨지 못할까봐 두려워하면서 말이에요. 근데 지금요? 매일 아침 5시면 시장 곳곳을 돌며 하루를 시작해요. 병호 형님, 고마워요. 형님 덕분에 장사가 편해요. 물건이 아무렇게나 놓여 있으면 바로 정리해주고, 비가 오면 하수구가 막히지 않게 청소하고. 믿기지 않죠? 저도 아직 믿기지 않습니다. 제 이름은 조병호, 올해 70입니다. 한때는요, 정말 성실하게만 살았습니다. 철도청에서 33년간 하루도 빠지지 않고 출근했고, 퇴직할 땐 동료들이 눈물까지 흘리며 박수 쳐줬습니다. 병호 씨 같은 사람 또 없을 거야. 그 말이 아직도 귓가에 맴돕니다. 아들 하나, 딸 하나, 정말 허투루 키운 적 없어요. 밤늦게 들어와도 숙제는 꼭 확인했고, 아플 때는 밤새 간병했고, 결혼할 때까지 정말 온 정성을 다해 키웠습니다. 그러니까 그땐 몰랐어요. 자식이 부모를 버리는 일이 정말 일어날 수 있다는 걸. 내가 이렇게까지 처참하게 무너질 수 있다는 거요. 모든 건 아내의 작은 기침 소리로부터 시작됐습니다. 여보, 요즘 가슴이 답답해요. 그 말을 들었을 때 가슴이 서늘했지만 감기려니 했죠. 병원에서 나온 진단은 폐암말기입니다. 길어야 6개월. 그 순간 세상이 무너졌습니다. 의사의 입이 움직이는데 소리가 들리지 않았어요. 아내 손을 잡았는데 너무 차가웠습니다. 그래도 포기할 수 없었어요. 무슨 수를 써서든 살려내고 싶었습니다. 큰 병원, 작은 병원, 한의원까지. 수소문에서 구한 건강식품, 민간요법. 돈이 무슨 소용이야. 당신만 살면 돼. 그렇게 아낌없이, 정말 아낌없이 썼습니다. 통장 잔고가 바닥날 때까지, 집 담보대출까지 받아가며. 그런데 아내는 말도 없이, 미안하다는 말 한마디도 없이, 마지막엔 제 손을 꼭 잡고는 고마웠어요 라는 말만 남기고 그렇게 떠났습니다. 그 뒤로 집은 무덤처럼 조용했습니다. 아내가 앉던 소파, 아내가 쓰던 찻잔, 아내의 향수 냄새가 배인 옷장, 모든 게 다 있는데 아무것도 없는 것 같았어요. 밥 한 끼 제대로 먹지 못했고 말 한마디 주고받을 사람도 없었습니다. 그때 자식들이 찾아왔습니다. 아버지, 혼자 계시면 위험해요. 치매라도 오시면 어떡해요? 아버지 집은 팔고 저희랑 같이 지내세요. 자식들이 걱정해준다는 게 그렇게 고마웠어요. 아, 내게도 아직 가족이 있구나. 그런 안도감에 고민 없이 집을 정리했습니다. 30년 살던 집을 팔고 남은 돈도, 얘들아, 너희가 나눠 가져라. 아버지는 더 이상 필요 없다. 그렇게 다 나눠줬습니다. 그리고 큰아들 집으로 들어갔습니다. 그게 제 인생 최대의 실수였을까요? 처음 며칠은 정말 괜찮았습니다. 손자 얼굴도 보고 며느리가 해준 밥도 맛있었고, 그런데 3달쯤 지나니까 뭔가 이상했어요. 며느리 표정이 달라지기 시작했습니다. 아버님, 수건은 따로 쓰시면 안 될까요? 세면대 쓰신 다음엔 꼭 닦아주세요. 아버님 기침약은 꼭 챙겨 드세요. 아이들이 아버님 기침 소리 때문에 잠을 못 자요. 모든 게 조심스러워졌습니다. 물 한 잔 마시는 것도, 화장실 들어가는 것도, 밤에 뒤척이는 것도. 저는 그 집의 가족이 아니라 잠시 얹혀있는 골칫덩이였습니다. 내 맘대로 외출하는 것도 눈치 보이고, 답답해서 거실에 나오는 것도 마음대로 나오지 못하겠고, TV도 아이들에게 방해될까봐 틀 수도 없었어요. 그냥 산송장이지 이게 뭘까 싶었어요. 어느 날 밤 기침이 계속 나왔어요. 아내 생각이 나서 그랬나 봅니다. 그런데 며느리가 문을 큰 소리로 열고 닫더라고요. 그 소리에 가슴이 무너져 내렸습니다. 저한테 신호를 보내는 소리 같았거든요. 그 다음날 짐을 싸서 딸 집으로 옮겼습니다. 딸이라면 조금은 다를까 했어요. 하지만 딸은 더 차가웠습니다. 큰오빠한테 집 한 돈 더 많이 줬으면서 왜 여기 와요? 아빠, 그냥 좋은 요양원 생각해봐요. 요양원비는 오빠가 내게 하고 말이에요. 저희도 애들 키우느라 힘들어요. 아버지가 여기 계시면
아이들은 공부방이 없어진단 말이에요. 제 딸이 그런 말을 하는데 가슴에 칼이 꽂힌 것 같았습니다. 처음에는 그냥 서운해서 하는 소리인 줄 알았는데 하나부터 끝까지 구박을 하는데 이런 감정 태어나서 처음 느껴봤습니다. 그날도 아들에게 전화를 걸어서 돈은 제일 많이 받아가 놓고선 아버지를 보냈다고 화를 내며 큰 소리를 내더라고요. 그날 밤 딸 집 거실 소파에 누워서 천장을 바라보며 생각했어요. 아무도, 정말 아무도 날 원하지 않는구나. 새벽 3시 조용히 짐을 들고 나왔습니다. 딸이 깨면 저를 찾기는 할까요? 저는 이렇게 죽은 듯 살고 싶지는 않았고 차라리 자식 없는 곳에서 조용히 살다 죽는 게 낫겠다는 생각으로 그 집 문을 열고 나왔습니다. 방 한 칸, 소파 하나, 심지어 편하게 잠잘 공간조차 내 것이 아닌 상황에서 깨달았습니다. 나는 정말 혼자구나. 그렇게 시작됐습니다. 서울역 노수, 폐지수거, 막노동, 자식도 없고 집도 없고 바닥부터, 정말 바닥부터 다시 시작한 제 인생 이야기를 지금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 서울역 바닥에 처음 누운 그날 밤, 그 순간을 평생 잊을 수 없을 겁니다. 몸은 이미 한계를 넘어섰고 마음은 이미 죽어 있었어요. 밤 11시가 넘어가니 쉼터 문이 닫히고 나면 갈 곳은 딱 한 곳뿐이었습니다. 출구 근처 공터, 차가운 시멘트 바닥, 박스 몇 장을 깔고 신문지로 몸을 덮었습니다. 그 바닥이 얼마나 차가운지 아세요? 뼈속까지 파고드는 추위에 이가 딱딱 부딪혔어요. 옆에선 누군가가 담요 한 장을 두고 다투고 있었죠. 야, 그건 내 거라고. 술 냄새와 욕설이 뒤섞인 소리가 밤 공기를 찢었습니다. 저는 고개를 푹 숙이고 있을 수밖에 없었어요. 아무도 저를 알아보지 않기를, 아무도 저에게 관심조차 갖지 않기를 바라면서. 근데 그게 더 참혹했습니다. 정말 아무도 신경 쓰지 않더라고요. 그날 밤, 제 몸은 덜덜 떨렸습니다. 추위 때문만이 아니었어요. 무서웠습니다. 정말 무서웠어요. 손을 뻗어도 잡을 것이 없고, 말을 해도 들을 사람이 없는 그 거리에서 전 태어나 처음으로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그냥 눈을 감으면 편할 텐데. 하지만 아침은 왔습니다. 해가 뜨기 전 사람들이 하나둘 움직이기 시작했고 저는 그저 일어나야겠다는 본능 하나로 몸을 일으켰습니다. 허리와 무릎이 돌덩이처럼 굳어 있었고 손은 감각이 없었어요. 얼굴을 만져보니 눈물이 얼어 있었습니다. 내가 여기서 뭘 하고 있는 거지? 아내 생각이 났습니다. 아내가 살아 있었다면 이런 일은 없었겠죠. 배는 고팠고 서울역 뒤편으로 걸어갔습니다. 무료 급식소가 있다는 얘기를 들었거든요. 긴 줄 속에 서 있는데 제 앞뒤로 저처럼 버림받은 사람들이 줄지어 서 있었습니다. 모두들 고개를 숙이고 서로 눈도 마주치지 않았어요. 국밥 한 그릇을 받아들고 앉았습니다. 첫 숟가락을 입에 넣는 순간 뜨겁지도 않았는데 눈물이 났어요. 그 한 그릇이 세상에서 가장 고마운 밥이었습니다. 그날 저는 느꼈습니다. 제 안에 무언가들이 하나씩 꺼져가고 있다는 걸. 자존심, 체면, 기대감, 모든 게 사라지고 오직 살아야 한다는 본능만 남았어요. 그날 밤 누군가 말했습니다. 내일 새벽 6시에 오면 인력사무소 차 나온다더라. 그게 제 인생의 또 다른 바닥이자 동시에 전환점이었습니다. 단돈 몇만 원이라도 벌면 그래도 따뜻한 숙소에서 잘 수 있을 거란 기대감으로 말이에요. 다음 날 새벽 5시 반, 서울역 인근 인력사무소 앞에 하나둘 사람들이 모였습니다. 전부 저처럼 갈 곳 없어서 나온 사람들이었어요. 손에는 차가운 커피 한 캔을 쥐고 있었습니다. 그게 그날의 전부였거든요. 6시 정각, 낡은 승합차가 와서 멈췄습니다. 4명, 몸 멀쩡한 사람만. 운전사의 목소리는 거칠고 차가웠어요. 나이 많으신 분 말고 젊은 사람. 뒤에서 누군가 웃었습니다. 그 말이 가슴에 비수처럼 박혔어요. 순간 뒤로 물러서려다가 저도 할 수 있습니다. 제 목소리가 떨리고 있었습니다. 공사 현장은 멀었습니다. 도시 외곽, 먼지가 자욱한 재개발 구역. 바람도 매섭게 불었어요. 기초 골조 정리하고 철근 옮기고 무거운 자재 나르는 일. 다리는 후들거리고
허리는 끊어질 것 같았지만 참았습니다. 꾹 참았어요. 그런데 할아버지, 그것도 제대로 못 들어요? 이러니까 늙은이는 쓰면 안 된다니까. 이 할아버지, 누가 데리고 온 거야? 그 말을 듣는 순간 들고 있던 철근을 놓칠 뻔했습니다. 주변 시선이 따갑게 느껴졌어요. 그때 알았습니다. 이곳도 날 원하지 않는다는 것을. 점심시간 현장 귀퉁이에 앉아 삶은 달걀 하나, 김밥 2줄로 끼니를 때우며 혼자 생각했어요. 내가 왜 이런 짓까지 해가며 살아야 하지? 그런데 또 다른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그래도 살아야지. 지금이라도 살아야지. 그날 하루 일을 마치고 나니 손은 굳은 돌덩이 같았고 무릎은 걷는 게 아니라 끌고 다니는 수준이었어요. 그렇게 받은 일당 7만 원, 현장 사무실 앞에서 현금으로 받았습니다. 7만 원, 그 돈을 손에 쥐고 눈물이 날 것 같았어요. 살았다. 그 말만 마음속에서 되뇌고 있었습니다. 일한 지 일주일쯤 됐을 때였어요. 철근을 옮기다가 철제 사다리에서 미끄러졌습니다. 허리가 땅에 그대로 쿵 부딪혔어요. 순간 숨이 멎는 줄 알았습니다. 현장 반장이 말했죠. 아이고 어르신, 내일부터는 좀. 그 말은 곧 내일부터 오지 마세요라는 뜻이었습니다. 현장은 냉정했어요. 아무도 괜찮으세요? 묻지 않았고 저도 괜찮습니다. 말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주저앉은 허리를 부여잡고 겨우겨우 근처 비닐하우스를 찾았어요. 작은 빈 공간에 몸을 이었습니다. 바닥엔 나무 팔레트 하나, 그 위에 얇은 담요 한 장. 그날 밤 몸은 불덩이처럼 아팠고 숨을 쉴 때마다 갈비뼈가 욱신거렸어요. 잠은 오지 않았고 빗소리만 얇은 지붕을 두드렸습니다. 비닐하우스 안에서 작은 거울 조각을 봤어요. 그 속에 제 모습은 수염은 덥수룩하고 눈 밑은 푹 꺼져 있고 입술은 바짝 말라 있었습니다. 이게 정말 나인가? 그 순간 뭔가가 와르르 무너졌어요. 눈물이 그냥 터져버렸습니다. 참으려 했는데 안 되더라고요. 아무도 없었으니까, 울어도 누구 하나 보지 않았으니까. 배는 고팠지만 나갈 힘도 없었어요. 고작 5,000원 남은 돈으로 빵 하나, 우유 하나 사 먹고 또 그 자리에 웅크렸습니다. 그날 밤 저는 다짐했어요. 아무도 날 살려주지 않을 거야. 그러니까 내가 살아야 해. 그게 지금 돌아보면 제가 다시 살아나기 시작한 순간이었습니다. 그 비닐하우스엔 저 말고도 2~3명이 더 있었어요. 말은 없었지만 모두가 살기 위해 웅크린 사람들이었죠. 그중 한 분이 새벽 5시쯤 일어나더니 조용히 쓰레기 봉투와 작은 손수레를 챙기더라고요. 허리를 겨우 세운 채 물었습니다. 어르신, 어디 가세요? 그분은 뒤도 돌아보지 않고 말했어요. 사는데 이유 없어요. 그냥 움직여야 안 죽어요. 그 말이 가슴에 박혔습니다. 사는데 이유는 없고 움직이지 않으면 죽는다는 그 말. 그날 새벽 저도 따라 나섰어요. 한 손엔 해진 비닐장갑, 다른 손엔 조그만 쇼핑카트를 들고 도심 뒷골목을 돌며 페트병, 종이박스, 고철캔, 쓸만한 건 다 주었습니다. 그분은 마치 베테랑처럼 어느 가게에 언제 신문이 나오는지, 어느 공원에 병이 쌓이는 시간을 정확히 알고 있었어요. 저는 그분 뒤를 따라다니며 배웠습니다. 어떻게 접는지, 어떤 재질은 받지 않는지, 무게는 어떻게 재는지. 한 바퀴 돌고 수거장에 가니 제 손에 들어온 돈은 2,850원. 겨우 이것뿐인가 싶었어요. 허리 굽히고 손 시리고 땀 흘려서 겨우 3,000원도 안 되는 돈. 근데 이상했어요. 그날 밤엔 잠이 왔습니다. 누구에게 손 벌리지 않고 제 손으로 번 돈이라는 생각에 마음이 조금 편했거든요. 그 다음 날 새벽, 저는 그 어르신보다 먼저 일어났어요. 그렇게 하루, 이틀, 사흘, 저는 다시 일어나는 연습을 하고 있었던 거예요. 누구한테 기대지도 않고 누가 돌아봐 주지 않아도 내 몸 하나 움직이면서 살아보자는 마음. 그게 다시 사람이 되는 첫걸음이었습니다. 한 달쯤 지났을까요? 허리도 좀 나아지고 폐지 줍는 일에도 익숙해졌어요. 그래도 돈은 하루에 몇천 원 정도.
쪽방촌 월세 5만 원이 간신히 나오는 정도였죠. 그날도 새벽 4시에 일어나 시장 근처 골목을 돌고 있었어요. 박스 몇 개를 주워서 손수레에 실었는데 갑자기 코끝에 이상한 냄새가 났습니다. 뭔가 타는 냄새? 코를 킁킁거리며 따라가니 한 상가 앞 쓰레기 더미에서 연기가 피어오르고 있더라고요. 이건 위험하다. 철도청에서 33년간 안전관리를 했던 경험이 순간적으로 발동했어요. 담배꽁초나 뭔가가 쓰레기에 떨어져서 불이 붙기 시작한 거였어요. 바람까지 불어서 금방 번질 상황이었습니다. 바로 119에 신고했어요. 여기 불이 번지고 있어요. 빨리 와주세요. 그리고 근처 화장실에서 물을 받아다가 불씨를 끄기 시작했어요. 119가 도착했을 땐 이미 진압이 거의 끝난 상태였죠. 소방관이 말하더라고요. 어르신 덕분에 큰 화재를 막았네요. 조금만 늦었어도 상가 전체가 위험했을 거예요. 그때 상가 주인이 급하게 뛰어왔어요. 50대 중반쯤 되어 보이는 남자분이었는데 얼굴이 새하얗더라고요. 뭔 일이에요? 소방관이 설명해 주니까 그분이 제 손을 꽉 잡더니 아저씨, 정말 고맙습니다. 제 가게, 제 생계가 다 여기 있는데. 목소리가 떨리고 있었어요. 괜찮습니다. 당연한 일 한 거예요. 그런데 그분이 계속 고개를 숙이며 인사하시더라고요. 아저씨 연락처 좀 알 수 있을까요? 꼭 보답하고 싶어요. 전 괜찮다고 했지만 그분이 워낙 간곡히 부탁해서 쪽방 주소만 적어줬어요. 사흘 후 그분이 찾아왔어요. 쪽방촌까지 일부러 올라와서는 이런 말을 하더라고요. 아저씨, 혹시 일자리가 필요하시면 저희 상가 앞 정리 좀 해주시면 안 될까요? 매일은 아니고 주 3회, 4회 정도만요. 물건이 들어오는 날은 좀 많이 지저분하거든요. 그 말에 가슴이 쿵했어요. 정말 그래도 될까요? 당연하죠. 사실 전부터 누군가 필요했는데 믿을 만한 분을 못 찾았거든요. 그렇게 시작된 일이었어요. 상가 앞 청소하고 박스 정리하고 가끔 짐도 들어드리고. 그런데 일을 시작한 지 일주일쯤 되니까 그분이 또 놀라더라고요. 아저씨, 정말 꼼꼼하시네요. 이렇게 체계적으로 정리하는 분은 처음 봐요. 제가 웃으며 말했어요. 철도청에서 33년 일했거든요. 안전관리, 질서 유지, 이런 게 몸에 배어 있어요. 그때 그분 눈이 번뜩이더라고요. 철도청에서요. 정말요? 네, 퇴직한 지 좀 됐지만요. 며칠 후 그분이 저를 불러서는 뜻밖의 이야기를 꺼냈어요. 아저씨, 사실 저는 이 시장 상인회 회장이에요. 그런데 요즘 시장 전체 관리가 너무 어려워서 혹시 아저씨가 우리 시장 전체 안전과 청소를 맡아주실 수 있을까요? 정말 놀랐어요. 시장 전체요? 네. 매일 아침 시장 곳곳을 돌면서 안전 점검도 하고 청소도 하고 상인들 물건 정리도 도와주시고 아저씨 경력이면 충분히 하실 수 있을 것 같아요. 그 순간 눈앞이 캄캄했어요. 기쁨 때문이 아니라 걱정 때문에. 제가 정말 할 수 있을까요? 당연하죠. 사실 상인들이 다 원하고 있었어요. 제대로 된 분이 관리해줬으면 하고요. 그렇게 시작됐습니다. 제 인생의 새로운 장이. 매일 새벽 5시에 일어나서 시장 전체를 한 바퀴 돌아요. 각 상점 앞 정리 상태 확인하고 아무렇게나 놓인 물건들 정리해주고 화재 위험 요소는 없는지 점검하고 비가 오는 날엔 하수구 막힌 곳 없는지 확인해서 물이 잘 빠지도록 청소해요. 처음엔 상인들이 의아해했어요. 저 아저씨가 뭐 하는 사람이지? 회장님이 갑자기 왜 저런 사람을? 그런 시선들이 따갑긴 했지만 저는 묵묵히 제 일을 했어요. 아침마다 시장 곳곳을 정리하고 상인들이 무거운 물건 나를 때 도와드리고 빗물이 고이지 않게 배수로 관리하고 화재 위험 요소가 있으면 미리 조치하고. 일주일, 2주일이 지나니까 상인들 반응이 바뀌기 시작했어요. 가게 앞이 이렇게 깔끔했나? 하수구가 안 막혀서. 오늘 비 와도 괜찮네. 아저씨가 미리 정리해줘서 손님들이 지나다니기 편해졌어. 한 달쯤 지나니까 이런 말들이 들리기 시작했어요. 병호 아저씨 덕분에 장사가 더 잘 되는 것 같아. 아저씨 없으면 안 되겠네.
그때부터 병호 형님이라고 부르기 시작하더라고요. 병호 형님, 오늘도 고생하세요. 형님, 여기 커피 한잔 하세요. 형님 덕분에 우리가 편해요. 그 형님이라는 호칭이 제게는 세상에서 가장 소중한 이름이 됐어요. 더 놀라운 건 석 달쯤 지나고 나서였어요. 상인 회장님이 저를 따로 불러서 말하더라고요. 병호 형님, 상인들이 다 좋아해요. 그런데 혹시 여기서 살 생각 없으세요? 여기서요? 네. 시장 안에 작은 방 하나가 비어 있거든요. 원래는 창고로 쓰던 곳인데 정리하면 살만해요. 형님이 여기 계시면 밤에도 안심이 되고 상인들도 다 찬성했어요. 그 순간 정말 말이 안 나왔어요. 쪽방촌에서 시장까지 매일 1시간씩 걸어 다니는 것도 힘들었는데 시장에서 살 수 있다니. 정말 그래도 될까요? 당연하죠. 사실 상인들이 먼저 제안했어요. 형님이 여기 계시면 좋겠다고요. 그렇게 저는 시장 안 작은 방으로 이사했어요. 3평 남짓한 작은 공간이지만 제게는 궁전 같았어요. 상인들이 이것저것 챙겨주시더라고요. 형님, 이 이불 쓰세요. 냉장고 작은 거 하나 갖다 놓을게요. 여기 쌀 한 포대 드릴게요. 그날 밤, 제 방에 혼자 앉아서 창밖으로 보이는 시장 풍경을 바라봤어요. 불과 몇 개월 전까지만 해도 서울역 바닥에서 폐지 더미를 베고 자던 제가 이렇게 따뜻한 곳에서 잠들 수 있다니 눈물이 나더라고요. 그런데 이번엔 슬픈 눈물이 아니었어요. 고마움의 눈물이었습니다. 이제 제 하루는 이렇게 시작돼요. 새벽 5시에 일어나서 시장 전체를 한 바퀴 돌아요. 각 가게 앞 상태 점검하고 혹시 위험한 게 없나 살펴보고 아무렇게나 놓인 물건들 정리해드리고. 형님, 벌써 나오셨어요? 형님 덕분에 안심이에요. 그런 인사말들이 제 하루에 활력을 줘요. 비가 오는 날엔 더 바빠져요. 하수구가 막히면 시장 전체가 물바다가 되거든요. 그래서 미리미리 청소하고 점검해요. 형님이 계셔서 우리가 편해요. 비 와도 무서울 게 없네요. 그런 말들을 들을 때마다 제가 정말 필요한 사람이구나 싶어요. 한 번은 새벽에 가스 냄새가 나서 급히 가스공사에 신고한 적도 있어요. 작은 가스 누출이었는데 큰 사고로 이어질 뻔했죠. 형님 아니었으면 큰일 날 뻔했어요. 철도청에서 33년간 쌓은 안전 감각이 이렇게 도움이 될 줄 몰랐어요. 요즘은 상인들이 저를 진짜 가족처럼 대해줘요. 형님, 오늘 우리 집에서 밥 드세요. 형님, 몸살 기운 있으시면 말하세요. 형님 생신은 언제예요? 챙겨드려야죠. 누가 기다려주는 사람은 없지만 제가 누군가에게 꼭 필요한 사람이라는 걸 느껴요. 이젠 누가 자식들은 연락 와요. 물어도 담담하게 웃을 수 있어요. 그 친구들 잘 살고 있겠죠. 원망도 서운함도 없어요. 기대도 없고 필요도 없습니다. 처음엔 문 열릴 때마다 혹시 아들인가 딸인가 하며 괜히 기대했던 때도 있었거든요. 하지만 그 기대가 오히려 절 아프게 했어요. 이젠 문을 열면 나 자신이 서 있고 그것만으로도 충분해요. 매일 아침 4시 30분에 일어나서 시장을 한 바퀴 돌고 상인들이 출근하면 인사 나누고 차 올리는 것도 도와드리고 안전 점검하고 정리정돈하고 그리고 저녁엔 제 작은 방에서 하루를 마무리해요. 혼자 먹는 저녁이지만 외롭지 않아요. 오늘 하루도 누군가에게 도움이 됐다는 그 뿌듯함이 있거든요. 가끔 라디오를 켜고 시니어 프로그램을 들으며 차 한 잔 마시는 시간이 참 좋아요. 전화벨은 잘 울리지 않지만 가끔 상인분들이 형님, 주말에 같이 순댓국 한 그릇 어때요? 이렇게 말씀해 주시면 그게 그렇게 반가워요. 얼마 전에는 시장 청년이 이런 말을 했어요. 형님 없었으면 우리 시장 진짜 엉망이었을 거예요. 저희 다 감사하게 생각해요. 그 말에 그날 밤 잠이 잘 안 오더라고요. 너무 고마워서요. 지금 제가 사는 이 작은 방에서 창밖을 바라보면 시장 전체가 보여요. 불과 1년 전만 해도 서울역 바닥에 누워서 죽어도 괜찮겠다고 생각했던 제가 이제는 매일 새벽이 오는 게 감사해요. 새로운 하루를 또 살아낼 수 있는 기회니까요. 가족도 없고 재산도 없고 몸도 예전 같지 않지만 그래도 저는 살아 있어요. 누구에게도 손 벌리지 않고 제 두 다리로 서서 제 두 손으로 일하고 제 입으로 밥을 먹고
제 힘으로 하루를 채우는 이 삶. 그게 얼마나 큰 기적인지 이제는 알아요. 젊었을 땐 몰랐어요. 당연한 게 당연한 게 아니라는 걸. 모든 걸 잃고 나서야 정말 소중한 게 뭔지 알게 됐어요. 아침에 눈 뜰 수 있다는 것, 누군가 형님이라고 불러준다는 것, 내가 누군가에게 필요한 존재라는 것, 그게 바로 행복이었어요. 이 영상을 보고 계신 분들 중에도 혹시 혼자라고 느끼시는 분, 누군가에게 외면당했다고 느끼시는 분, 이제 끝이라고, 더는 희망이 없다고 느끼시는 분, 그런 분이 계시다면 저는 진심으로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어요. 끝난 게 아니에요. 누구도 날 살려주지 않을 때, 그때야 비로소 스스로 일어나는 법을 배우는 거예요. 누가 나를 불러주지 않아도, 누가 나를 칭찬하지 않아도, 누가 나를 기다리지 않아도, 나 자신이 나를 기다리고 있다는 것, 그 사실만으로도 살아볼 가치는 충분해요. 선한 일을 하면 선한 결과가 따라온다는 걸 저는 몸소 경험했어요. 그날 새벽, 불날 뻔한 상가를 구한 게 제 인생을 완전히 바꿔놓았거든요. 힘들다고 폐지를 줍는 일을 하지 않았다면 저는 그냥 차가운 바닥에서 누워 죽는 날만 기다리며 지냈겠죠. 여러분도 절망하지 마세요. 오늘 하루 작은 선한 일 하나만 해보세요. 그게 여러분 인생의 전환점이 될 수도 있어요. 저는 그렇게 노숙자에서 시장의 병호 형님이 됐습니다. 혹시 지금 누구의 도움도 받을 수 없는 절망 속에 계시다면 제가 여기 있다는 걸 기억해 주세요. 그리고 저와 함께 말해 주세요. 나도 다시 시작해 보겠습니다. 이 이야기가 마음에 닿았다면 저처럼 혼자 힘겹게 살아가고 있는 누군가에게도 전해지면 좋겠어요. 구독과 좋아요. 그건 저 같은 사람들에게 이 이야기를 전하는 방법입니다. 여러분의 작은 클릭 하나가 누군가에게는 다시 일어날 용기가 될 수 있어요. 바닥은 끝이 아니라 다시 딛고 일어서는 곳입니다.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